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아직 손자는 없지만 제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할머니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예요. 저는 지금 옆에 있는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 한 명을 열심히 키웠지만 결혼시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다가오면 마음 다쳤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삶은 호수처럼 평화롭게 흐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 문제로 큰 영향이 생기곤 했어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긴 어려워요. 고령자는 다 어떤 사람일지 예상하기 어렵죠. 저는 그때 어떤 영향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망칠 뻔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즐거워할 때 함께 웃고 어려워할 때 함께 슬퍼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 또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러 내려가는 중 초가삼간이 전부불에 타는 일이 벌어질 뻔한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난이란 어려움은 정말 지독합니다.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남의 집안 문제만 챙기고 사람 존중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글을 몰라 속이기 당하거나 멸시당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아,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운 만큼 돈도 벌 수 있는 법이니 어디든 돈이 많아도 배우지 않으면 사람 존중도 못 받는 거다. 너도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알겠니? 그 당시에는 장남으로서 집안을 살리기 위해 가족 모두가 헌신했던 때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딸이라 해도 꼭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발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든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나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엄마도 아버지를 따르고 떠났다. 이제 이 집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당연히 남자는 학교에 다녀야 했고 여자는 남자 형제들을 위해 일을 해야 했다. 나 또한 오빠의 대학 진학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신경 썼다. 일도 하고 남의 집에서 요리도 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배움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몇 년이 걸려도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약속을 지켜야 했다. 일하고 공부하고 형제들을 챙기며 한순간도 빈틈없이 살아야 하는 나의 어려운 삶. 언니, 우리 부모님 둘 다 돌아가셔서 집에서 돈을 벌고 밥을 만들어주는 기계였어요. 하루에 몇 번씩 또 우라통이 차올랐지만 가족이니까 마음을 다잡고 묵묵하게 업무를 해나갔어요. 1살 차이로 연세가 많이 떨어진 오빠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어요. 형제들한테 눈치를 봐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죠. 어느 날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는 오빠를 목격했어요. 오빠의 가방을 열어보니 시험지가 있었고 그것을 풀어서 제 방으로 가져가서 해결했어요. 그때 정말 신선했고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처럼 느껴졌어요. 하나씩 문제를 풀 때마다 즐거움을 느꼈고 그때는 정말 독특했어요. 그런데 얘야, 너 뭐 하는 거야? 제 정신이야 라고 물어봐서 혼란스러웠어요. 옥자야, 내 주제를 알려줄래? 어디 가면 오빠 시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우리 밥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오면 돼. 솔직히 우리가 잘 돼야 너도 기본은 되는 남자한테 시집갈 거 아니야.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잘 돼야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난 내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오빠보다 내가 더 공부 잘했고 오빠보다 공부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 사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고 오빠가 일터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여자만 집에 헌신해야 돼? 서로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 이게 터진 입이라고. 진짜 너 이리 와. 전 그날 오빠한테 엄청나게 맞았고 다시는 공부에 공짜도 꺼내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전 얼굴에 피멍이 든 제 모습을 거울로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돈 벌고 집안일 하느라 거울 한 몸 제대로 못 보고 살았는데 그날 거울을 보니 제 주제가 뭔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전 그 길로 짐을 싸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동생들은 제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떼를 썼죠. 누나, 우리 그 누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누나. 이제 말 잘 들을게. 가지마 누나. 이제 누나도 누나 인생 찾아서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야, 너 지금 나가면 다시니 집에 발 못 들일 줄 알아. 알겠어. 전 매몰찬 오빠의 말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자 혼자 세상 밖에 나오는 건? 오빠의 가방을 열어보니 시험지가 있었고 그것을 풀어서 제 방으로 가져가서 해결했어요. 그때 정말 신선했고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처럼 느껴졌어요. 하나씩 문제를 풀 때마다 즐거움을 느꼈고 그때는 정말 독특했어요. 그런데 얘야, 너 뭐 하는 거야? 제 정신이야? 라고 물어봐서 혼란스러웠어요. 옥자야, 내 주제를 알려줄래? 어디 가면 오빠 시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과 얽힐까 두렵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느 한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비록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요즘에는 맛집이라고 하는데 광고하지 않아도 손님이 자연스레 찾아오는 맛집이었죠. 그래서 식당은 항상 북적였습니다. 제 동작이 빨라서 할머니 사장님의 일을 빨리 끝내고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꾸 나쁘게 봐서 제게 일을 시키지 않으시기도 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할머니께서 인정해 주셨죠. 할머니는 무련 아내와 함께 내어주면서 너의 가족은 어디 있니? 혹시 가족을 버리고 나온 거야? 라고 따뜻하게 말하셨어요. 여기서 일 잘 배우고 돈 모아서 딸 생각하지 말고 너 행하지 마라 라는 단짝한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얼마 후 맨날 반찬만 만들던 업무에서 국수를 만드는 일로 승진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져서 밤새 국수 반죽을 만들고 면을 뽑았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하여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저희 국수집을 자주 찾았어요. 여기 국수 5그릇과 보리밥 5그릇 주세요. 특히 항상 같은 자리에서 주문하는 제 동료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오빠와 남동생을 떠올릴 때면 눈물이 나곤 했어요. 국수 5그릇, 보리밥 5그릇 맞지요? 옥자씨 애인 있어요. 오늘은 꼭 대답 듣고 가야겠다. 수천 수만 명 줄 서 있지요. 뭘 맛있게 드세요. 정말로 있어요? 없어요? 그중 가장 말이 없는 한 공장 직원이 저에게 됐던 걸 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장 직원들도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야, 무뚝뚝한 정식이가 묻는 게 보면 이거 예산일 아닌데 없는데요. 우리가 물을 때 대답도 안 해주더니 정식이 이 녀석이 물으니까 대답하네. 야, 옥자씨 섭섭하네. 맛있게 드세요. 저 서둘러 서빙을 한 뒤 부엌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어찌나 부끄럽던지 왠지 그 남자의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언제나처럼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하려는데 가게 앞에 누군가 있지요. 전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죠. 누구세요? 아접니다. 윤정식이요. 매일 우리 국수집으로 오셔서 점심을 해결하는 그 공장 직원 중 한 사람이었죠. 그때 그 남자가 저에게 애인이 있느냐고 물었던 그 요리 둘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시장을 나와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여기 국수 5그릇과 보리밥 5그릇 주세요. 특히 항상 같은 자리에서 주문하는 제 동료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오빠와 남동생을 떠올릴 때면 눈물이 나곤 했어요. 엄마는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작은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돈도 있어요.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지만 한 끼 삼시세끼는 굶지 않게 먹일 수 있어요. 또한 나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졸업을 돕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보고 말고 따지지 않겠어요. 함께 살아요. 아, 그때 그 남자가 믿음직스러운 말을 해준 적이 있었죠. 우리는 결혼을 했고 남편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 미래를 같이 키워줬던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겠어요. 그 후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땐 행복했었죠. 돌도 안 된 아이한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웃기네. 부모 마음은 이런 것인가 싶어요. 나 같은 여자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지. 아직 젊은 애들한테 그런 소리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나는 뭐가 좋은 여자인가 싶어. 당신은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참 좋은 여자예요. 정말로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별로 없었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끼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애만 보고 있으라 했지만 저는 국수집 주인과의 의리로 계속 일했어요. 우리 아들도 국수집에서 잘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야간 근무가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오늘 오토바이 타고 가지 마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거보다 날씨가 더 궂은 날도 갔어요. 걱정되니까요. 그래, 그럼 오늘 사장님도 나오지 말라고 하던데 내년부터 월급도 오른다니까 야간 근무 줄이고 당신이랑 찬성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야겠죠? 그렇군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음악, 우리 마누라한테 한번 안아줄까요? 일로 와요. 부끄럽게 왜요? 남자친구는 그날따라 안 했던 스킨십도 하고 말도 많이 했어요. 제가 출근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손을 흔들었고 그렇게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윤정식 시집이조네. 그게 맞아. 여기는 병원이에요. 윤정식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1시간 전까지 전 막 아빠를 안아주었는데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시신으로 누워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남편 없는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울었죠. 부모를 잃고 형제를 떠나 혼자가 되었는데 남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내고 난 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아들이 배고프다고 운다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뻔했을 거예요. 아들은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던가 배고프다고 우기지도 않았어요. 살아야 하는 사람을 위해 기운 내야 했어요. 당장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야 했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엄마다운 행동을 해야 했어요. 아이가 엄마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식사를 하는 순간 아들 찬성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수집 옆 작은 다락방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일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사장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옥자야,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좀 쉬고 싶어. 사장님,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었는데도 옆에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돈만 쫄깃하게 벌며 살아온 저로서는 당신은 제 딸 같고 찬성이는 제 손자나 다름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가게는 당신이 맡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제게 가게를 맡기고 주택에서 편히 쉬는 동안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왜 제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깊이 생각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목표는 아들밖에 없었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기 싫어했어. 정말 아들을 소중히 키웠어. 아빠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난 절대로 우리 아들에게 힘든 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항상 최고의 것을 다 주며 아들을 키웠고 옷도 신발도 항상 최상의 것만을 사주었어. 아들의 공부도 너무 잘 되었고 정말로 행복한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했어. 아들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돼. 지금은 쉬어도 괜찮아. 아직은 나가야 해. 우리 아들을 대학에 보내주고 결혼까지 도와줘야 하거든. 나는 아직까지 체력이 좋아. 누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좋겠어. 아무나 상관없어. 자기 닮은 사람과 만나면 좋겠다. 이전에 운영하던 작은 국수집은 번창하여 수십 개의 체인점이 생겼어. 이제 내 나이도 60을 넘겼지. 국수집은 방송에서 소개되었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신문에 소개되었어. 엄마는 40년간 끊임없이 최고의 요리 손맛을 선보였어. 너 때문에 어젯밤에 이사 방문이 있었어. 왜 너는?
그녀는 참 좋은 여자예요. 이렇게 잘생기고 성실하면 아들님께서 만나볼 만한 분이에요. 아들님 하시는 결정 잘난 생각이에요. 만나볼 만한 사람이면 결혼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식들의 선택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궁금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이미지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 이름은 하늘이에요. 처음에는 정중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왔다며 투피스를 입고 손에는 무슨 것을 덕지덕지 바르고 손톱은 길고 머리는 샛노란색으로 염색한 채로 왔어요. 양치를 해야겠어요. 양치가 뭐예요? 양다리 친구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다 계세요? 네, 엄마 아빠는 집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만났는지 물어봤는데 딱 내 스타일이었어요. 예리가 먼저 고백했어요. 사귀자고 고백하고 만났는데 잘 맞아요. 영혼의 단짝이에요. 찬성 씨 정말 좋아요. 대기업 다니고 부자인데 정말 대박이에요. 순진한지 무례한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집에 온 손님을 위해 미리 준비한 요리를 차리기 시작했죠. 보통 예비 며느리가 오면 부엌으로 와서 도와줄 때가 있는데 전혀 신경 쓰는 게 없으며 아주 자유분방하게 행동했어요. 찬성아, 어서 와서 밥 먹자. 찬성아, 찬성아, 아무리 불러도 애들이 오질 않아서 전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야, 이거 진짜 다이아야. 대박, 엄마가 여행 갔다가 큰맘 먹고 산 거야? 예뻐, 무슨 영화에 나오는 저택 같아. 나, 이거 하고 사진 한 장 찍어도 돼. 제가 너무 아까워서 해보지도 않았던 다이아 목걸이를 제 허락도 없이 목에 걸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더 어이없던 건 2층에 제가 아끼는 물건을 모아둔 방에 들어가서 그림이며 도자기 그리고 보석까지 함부로 만지고 있지 뭐예요. 아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예리가 너무 구경하고 싶대서. 그래도 엄마 물건을 그렇게 만지는 건 아니지 않니? 아, 쏘리요. 너무 예뻐서 그만. 근데 어차피 이제 결혼하면 다 제거 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님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고 저 아가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답이 없었어요. 한번 밉다고 생각하니 밥 먹는 것도 너무 진상 그 자체였어요.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제가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먹지 않아서 먹으라고 앞접시를 줘도 그냥 젓가락질로 음식을 막 헤쳐놓고 있어요. 정말 천방지축의 예의락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가씨를 보내고 전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 예리,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 보여서 약간 자유분방한 편이지만 착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런 성향일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반듯하고 착한 아이를 따라올 줄 알았을 텐데, 아니요. 어머니께서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었나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만날 때 서로 믿음을 주고받았는데 그 애가 어머니께서 나에게 믿음을 준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이 맞나요? 어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니까 전 결국 아들의 말을 듣게 되었죠. 결혼 준비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차근차근 진행됐어요. 전 아들이 결혼할 때 다른 걸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그 의사는 아들의 의사가 아니었고 그 애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래요. 전 그래도 사도 어른들이라도 보고 싶어서 아들이 모르게 예비 며느리를 만나볼까 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역시 어머님은 스케일이 크시군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자주 찾는 찻집이라 다들 알면서 예에 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어머님, 제가 하던 대로 다 해줄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저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 엄마 아빠랑 있으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가 호라침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아닌데, 너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가족이야. 어머니는 돈 쪽에서 신리한테 아버지 자리라든가 하는 걸 해줄 수 있다거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아도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라는 레이블은 없앨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말만 하던지 당장 어미 당신 머리 잡아서 우리 아들한테 그러는 말을 할 만큼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남편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나는 아들이랑 얘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가능한 다른 대로 아들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어. 내 결혼이 잘못된 걸 느낄 뿐이었어. 아들의 결혼은 매일 기쁠 것이지만 나는 하루하루 걱정해서 울었어. 가게에서 나오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잡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오기 직전 한 남자 손님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손님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5시에 오셔야 할까요? 난 지금 배가 고파서 모셔주세요. 직원들은 쉬도록 했고 나는 서빙을 했어요.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니, 신부는 할머니예요. 부끄럽네요. 이 가게 몇 개나 있나요? 할머니 돈이 많나요? 얼마나요? 식당 가세요. 아내, 국수 하나 주세요. 국수 나왔어요. 할머니 죽으면 아들에게 다 간다고 해요. 저는 누구게요? 누구게요? 아들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그냥 말일 뿐이에요. 예민하시네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금을 먹고 나가세요.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가게에 오지 마세요. 최근에는 손님이 조금만 실수하면 가게가 망한다고 하여 손님 한 분 한 분을 신경 쓰는데 그 남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가게가 망한다 해도 내 아들을 그 사람 말에 오르내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는 손님을 봤지만 그 남자는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이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 머리가 좀 아파요. 결혼식장과 예물을 마쳤어요. 잘 했네요. 엄마는 그렇게 예리한 게 싫어요? 뭔가 너무 급한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하고 한 단계씩 진행해도 돼. 하루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그래, 내 행복하면 돼. 엄마는 그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아들이 행복하면 돼. 그런 생각만 했었지만 예물과 결혼식장에 많은 돈을 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허례허식을 싫어하는데도 혼수와 예물을 생략한다더니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다. 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나를 닮아서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니, 남편. 며느리를 만난 후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그것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 손님 몇 분 나올까요? 아, 손님이요. 없어요. 뭐요? 손님이 없다고요? 친척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 귀찮아. 그냥 다 안 할래요. 그러니까 결혼식 장소를 조금 더 작게 잡을게요. 어머니의 바람이에요. 아주 멋지고 웅장한 버즈로드를 걷는 거예요. 그걸 위해 거기 잡은데 대신 식비는 절대 받지 않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괜찮죠? 항상 자기대로 하는 건 알았지만 결혼식 장소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잡고도 손님이 없는 결혼을 한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으며 결혼 준비하는 동안 들뜨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다니고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외제차를 사야 한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게 미안해서 할 일은 다 해야지만 좀 지나치다 싶은 게 많은데 지하철만 타던 아이가 외제차를 사야 한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아,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결혼 준비까지만 하고 사는 건 너희 자유야? 아드님이 만나서 가슴 한구석에 생기고 특별한 기분을 갖고 계셨군요. 어쩐 일이세요?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조상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한복과 예쁜 복장을 추천해 드릴게요. 함께 축하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생신의 이름을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만나셨나 너무 궁금하네요. 아, 그냥 둘이 좋아서 만났더라고요. 보통 시어머니면 며느리 자랑에 늘어질 텐데 전 그러질 못했습니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으니까요. 전 드레스를 맞추는 며느리가 궁금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드레스를 고르는데도 직원들이 아주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아니, 가슴에 안 빵빵하잖아요. 최대한 뽕을 많이 넣었는데 그렇지 내 가슴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더 최대한 신경을 쓴 건데. 아, 다른 거 가져봐요. 당장 직원들을 막대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제가 어떤 며느리를 맞이하는지 궁금해서 난리댄데 저런 꼴을 보이더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안 맞나 보네요. 아, 미안해요. 우리 며느라기가 좀 찬성아. 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턱시도 피팅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죠. 왜 엄마, 이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일단 직원들 좀 물리고 내가 좀 진정시켜? 이게 무슨 콜이니? 사람들 다 보는데 알겠어요, 엄마. 아들은 피팅룸에 직원들을 다 보내고 며느라기와 이야기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전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저 언을 과연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한동안 아들이 피팅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전 직원을 불렀습니다. 아직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들님이 들어가신 뒤로 우리는 들어가 보지 못해서 둘이 싸우고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팅룸 커튼이 확 하고 열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모르는 남자가 거기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너무 놀라 소리쳤고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세요. 쇼핑몰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흉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신고해봐요. 여기 다 불장날 수도 있으니까. 전 아이들이 걱정돼 피팅룸을 살펴보았고 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기는 드레스가 다 찢어진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들을 안아주며 찬성아, 깨어나. 누구야, 할머니야. 나 기억이 안 나, 누구야. 그제서야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게에 찾아왔던 그 남자 손님,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그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누구냐고 물어. 여자야, 남편인 거야? 남편 전에 이건 무슨 얘긴지 좀 생각해봤어. 아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준비하는데 저 망나니 자식한테 아내인 척하는 가장이야? 할머니, 아들이 어째서 이래? 정상인가? 나이 드신 여자랑 7년을 산 남자로서 실직하고 나니 2년 동안은 아이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소식조차 없었었어. 그때는 내 자신을 원망했지. 여자 하나도 지키지 못한 병신 같은 놈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못된 게 다른 놈을 만나서 차에서 같이 내리기까지 했어. 처음에 믿지 못했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리도 없다며. 근데 계속하니까 이쪽 넘었어. 당신의 아들이 내 아내에게 푹 빠져서 그의 돈과 땅을 다 내 아내 명의로 바꿔놨대. 처음에는 당신 아들이 속이 타길래 안타깝어. 아니, 이거 완전 사기 아니겠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애도 내가 혼자 키워야 하고 남편이든 아들이든 다 버린 아내는 뭐 어딨을까?
세상에 당신의 아들이 찾을 거야? 그래서 나도 아내에게 이야기했어. 당신 아들이 준 것 중 절반이라도 주라고. 근데 그 못된 년은 나한테 꺼져를 해대. 짜증나서 내도 이만저만 당기네. 저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내게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죠. 그때 샵 직원이 부른 경찰이 도착했고 그 여자와 남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저의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여자는 사기로 여러 번 걸렸고 현재는 후배 중이었습니다. 남자도 폭행과 사기로 벌을 받았고요. 아들이 정신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리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는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 여자인 줄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제 위주로 신경 써주는 걸 보고 참으로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이 내린 순간이었던 그 순간에도 아들은 됐어. 여기까지 다행이야. 하늘이 도와줬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이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헤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아픈 심정을 이용해 만난 그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이용하여 인생을 망치려 한 쓰레기들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나는 아들이 그 여자에게 준 돈과 땅을 모두 환수했고 그들이 다시는 우리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미안함과 혹독한 대가를 받은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한 나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 한 마음에서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소식을 듣자 나는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내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내는 것은 어떤가요? 나는 묻자 그 여자는 안 좋다고 대답했다. 나와 우리 아들에게 한 일에 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녀는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만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살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은 지금만 생각하지 말아야 해. 돈에 혹독히 눈이 멀어서 자식을 팽개쳐 버릴 생각은 하지 말고 당신이 나가면 누가 반길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야 해. 삶에서 오로지 가족뿐이야. 가족은 엄마가 아프게 해서 낳아난 아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으면 말이에요.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 여자는 아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 울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있는 사람이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이후 아들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결혼을 앞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한켠에 숨겨둔 소중한 사람들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옥자야, 오빠야, 혹자야, 정말 미안해. 몇 년 동안 너를 모르게 했어.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무례하게 대해왔는지 미안해. 이제서야 너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오빠, 고마워. 제 오빠와 남동생들 한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리운 존재를 다시 찾았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 자신이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헤아려야 주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이기심을 따라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을 버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소중한 아들이 상처를 입게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기심과 본인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깨닫고 보니 나 자신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 반대로 내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운 일도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더라도 가족이 존재하기에 나 자신을 믿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